그래서 KMK 여기에서 2009년도에 결의안보를 보면은 저런 내용이 있죠. 학생들에게 학생의 활동 등을 참여를 권장한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학교 자치 뭐 조례 이런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냥 권장 사항으로만 한 것뿐인데 우리나라는 법률의 형태의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귤이 태평양 건너오면 탱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 굉장히 이제 사대주의적인 현상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위키 사전에 보면은 나오죠. 사회교육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 뭐 통합사회, 한국사, 지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윤리사상 이런 게 전부 다 사회 과목이고 이게 정치 과목이고 이게 민주시민교육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교육 과목에서 다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마치 민주시민교육 기존에 안 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르는데 그 나라마다 이제 그 명칭은 다양하다. 시민교육이다, 뭐 정치교육이다 하면서 담당하는 교육 과목은 주로 이제 사회과목, 뭐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시티즌십이라고 해가지고 시민권 교육 이렇게 이제 또 별도로 만들었고요. 명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다 유사한 것이다. 사회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하고 그 달리 부교재로서 지금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거를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도 쓰고 있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또 교육과정하고는 또 별개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게 아마 11년도인가 12년도 그때쯤에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1개 시도에서 함께 배운다 이렇게 지금 기사도 나왔었죠. 자, 이 교재를 놓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울산광역시 시의원이 책을 들고 있죠. 요 책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그러면서 이게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 경론을 벌인 회의록이 한 60몇 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떠한 내용들로 저런 경론이 벌어졌는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0년도에 저 교재를 만들 때 집회위원회 68%가 정규직 교사들이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편향성을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충청북도도 저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 편향적인 내용 아니냐,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게 좋은 거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랬더니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왜 정치 편향이냐, 뭐 어려운 사람들 임금 올려주자는 게 왜 정치 편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긍정적이다라고만 이제 주입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서 고용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임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 그 ILO라고 그 국제 그 노동기구에서 그 발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한국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그러고 나서 실업자가 엄청 나오고 뭐 중소기업 자영업 문 닫고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너희들이 토론을 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논의를 해봐라. 이 정도까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 교육을 할 때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 이름을 모르는 거죠. 이 학생들이 유권자가 돼서 투표를 하게 될 때 그러면 자기가 옳다라고 배운 그 정당을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첨예하게 독일에서 아주 전쟁 치르듯이 10여 년간 된 논쟁이 60년도 중반부터 70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금 그 교육청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그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개념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사용 책자를 보니까 학생들한테
반대해라, 저항해라, 뭐 너희들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마음대로 행동해라, 이런 걸 가르치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기를 원하나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서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들한테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또 이 시의원이 반대한다. 여기 학부모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우리는 이미 교육과정 안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그런데 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이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냐. 이렇게 시의회에다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했더니 그 교육청 국장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감은 그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벗어나는 교육을 하면 법 위반이에요. 초등교육법 23조. 그런데 지금 저 부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벗어난 내용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원단체들도 저건 옳지 않다라고 저렇게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 강사들한테 이제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청에서 여기 보면은 외부 강사를 이제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서 교사가 반드시 옆에서 이제 뭐 지켜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편향이나 이런 거 교사들이 다 컷할 수가 있다 했는데, 아니 교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외부 강사를 시켜요? 시민단체나 뭐 노조나 이런 활동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또 시의원도 위탁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편향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사들이 보기에 이거는 뭐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하기 싫다.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교육 안 시키면 처벌받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시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시의원도 교육청에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을 얼버무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울산시에서 별도의 교재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별 내용 다 있어요. 마약을 못하게 하는 게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뭐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걸까. 그래서 2018년도에 울산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퍼져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수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초계급적 지도자이고 이 노동계급의 지도자로서 수령의 영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교사나 그 시의원들이, 국힘당 시의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했겠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래서 울산에서 이게 이제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서 야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저거는 민주적인 건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일절 없이 소개교육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2018년도에 청기혁 시의원이 야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토론 구성과 내용을 보니까 원하는 걸 학생들한테 주입하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더라. 토론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편향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거는 진정한 게 토론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울산시의 국힘당 시의원들이 진짜 훌륭해요. 이 사람들 할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이런 시의원들 같은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그럼 정말 없었냐?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 이게 2019년도 요 박사 논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 공민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쭉 시켜왔다.
여기 보면은 저런 게 다 있죠. 뭐 정부와 우리의 관계, 정치 운영, 민주정치와 선거. 그리고 여기 50년도에 개편한 내용에도 역시 뭐 선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56년도 판에도 역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와 정당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80%가 문맹이었어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줘도 되냐, 이게 논란거리였단 말이에요. 아니,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48년도에 국회에서 그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말고 그냥 국회가 뽑자. 그냥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거를 이승만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었죠. 만약 가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나 국회의원 안 하고 니들 정권 무너뜨리는 투쟁할 거야 해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52년도에 개헌을 했죠. 국회의원들이 계속 반대하니까는 군대 동원해가지고 겁주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사유도 없었을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권이 있는데 뭐 대통령이 자기 부정선거했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또 개헌한다는 거죠. 이현재 정부제 한다는 게 48년도에 못다 이룬 통치자를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겠다, 국민들한테 박탈하겠다.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 교과서에도 보면 저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왕조를 끝나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이 국민들이 해방이 되고, 그러고 이제 48년도에 국가가 만들어졌지만은 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주권으로서의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권을 주고 그냥 민주제도를 그냥 도입해가지고 그냥 강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혼탁한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3세계 보면은 뭐 민주주의 제도 들어왔다고 해서 정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됐고, 그런데 그 민주주의 제도가 뭔지를 학생들만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학생들이 어떤 저런 사회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사실 일어났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부정선거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당연히 당선되는 거였고, 그나마도 그 상대당 의원이 병이 걸려서 미국에서 수술 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독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는 뭐 부정선거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고령이니까는 사망하게 되면은 부통령이 그걸 승리하는데 부통령을 또 별도 투표로 뽑았어요. 근데 이 부통령이 질 것 같으니까는 아니 이승만 대통령 죽고 그러면은 지금 이 부통령은 남로당하고 연루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령관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이제 자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교육받은 게 학생들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저 학생들이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이건 틀리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민주시민 교육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학생들 찾아가가지고 장하다고 치하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세종대 총장 하셨던 분이 그때 그 여자 중에서도 리더였던 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예전에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이승만의 악행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했더니 이분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야, 그때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없었어. 우리 이승만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밑에 사람들 때문에 하면서. 그거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1948년도부터 시키면서 그 교육의 효과가 4.19 혁명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학생들이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나니까 성공적인 교육을 우리나라는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당위성이 좀 이제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의 내용은 합의가 될 수 있는가? 정치 교육이죠. 독일로 하면 정치 교육의 내용은 합의가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말이 있죠. 종교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답이 없다는 거죠.
평행선을 달린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그 정치교육, 사회교육이 정치교육이라고 그러죠. 정치교육의 내용이 합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 사례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민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민주국가를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 국민들 말로는 이 사회의 최고 권력을 안전하게 맡겨줄 보관처를 알지 못한다. 왕도 부패하고 기득들도 부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 권력을 맡기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주권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 기술이나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한테 그러한 권력을 박탈하지 말고 그들한테 정치에 대한 지식을, 기술을 가르쳐줘라. 이게 이제 시민교육의 그 근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치 권력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든가 또 여러분들 교육받은 적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는 이런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완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오로지 그 정치인들의 추종자로만 전락시키는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민주정치가 이제 타락하면 주무정치가 된다라고 했는데 몽테스키에가 쓴 그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현대 민주 정부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정립을 해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민주 정치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그 과도한 평등 의식이 요구가 될 때 이제 민주 정치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가 유지되게 하는 게 이제 법률이다.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 법률은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간섭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이런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싫어해도 그냥 의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막 법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부터 지금 이 민주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 날뛰고 있는 거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에 대한 통제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배워야 완전한 시민으로서 이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이 정신적인 의미, 교양의 의미, 정신적 측면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 과목 중에서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그러한 측면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이 민주정부는 이 정치 문화가 민주적으로 학습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놀란 게 그리고 사실 이 정권 교체가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조국 수호 그 촛불 집회였죠. 아니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저 사람을 수호하자고 저 수만 명이 뛰쳐나왔지? 민주주의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민주투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민주적이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넘쳐나지만 사실상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생활 영역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국가의 체제에 관한은 그 생각과 행동을 가르치게 되는 이게 반체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저런 사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이제 정부가 검열하고 탄압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교육이 이렇게 반체제 운동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관점을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교과서에 몇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교과서가 가르치는 관점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하면서 히잡을 두르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그거 왜 두르고 있어? 이게 지금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히잡을 여성한테 강요하는 거 그거 인권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과서는 거꾸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게 차별이고 인권침해라는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모두 뭐뭐하다,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아니면 뭐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자, 이거는 의견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편견이나 차별이라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6년도에 종교에 대한 표현은 비판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지금 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의 생각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하고도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히잡을 쓰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이슬람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난민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꼬마아이가 죽어서 그래서 이제 뭐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불쌍한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에서 그렇게 300만 명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유럽의 그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아프간 난민 발생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안 했다. 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교육을 무슬림한테 직접 받게 하고 있죠. 근데 저게 이제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학생들을 모스크에 데리고 가서 이슬람 문화 체험이라고 저렇게 절까지 시키고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청주에서도 뭐 이슬람 문화 뭐 행사 뭐 문화다양성 주간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추진하고 막 그랬었죠. 그게 이제 다 저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걸그룹이 이런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하면서 그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군대가 전쟁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이거 뭐예요? 학생들한테 군대 필요 없는 거야라는 내용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서워. 상부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금세 한답될 것 같더니 열심히 싸우니까 하는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교과서가 뭡니까? 전쟁이 날까 무서워.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비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 중에 국방비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아이들의 태도일까요? 이거는 지금 이 교과서 작성자의 자기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국방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전쟁 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겁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 다 부딪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국방비가 줄어서 남는 비용으로 국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국방비가 줄어서. 자,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교육에서 지금 국방비가 이제 줄어든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건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2,00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1년에 200조를 부담하면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막 많이 늘려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 1년 예산 3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세금만 올려야죠. 독일이 그래서 경제가 어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과서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죠. 거짓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뭐 철도를 이용해서 외국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다. 아니 비행기 타고 같이 누가 철도는 부유한 사람들 시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소련 러시아를 경유하는 열차 여행 한번 해보자 한 거지 다 비행기 타고 가죠. 누가 철도 타고 막 15년 걸려서 저기 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철도를 놓는 게 남북철도 연결이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114조를 국민이,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국민이 부담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 KTX에 관심 갖는 이유가 그 핵미사일을 철도에다가 실어서 이동하면서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폭격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금 올려주겠다는 거죠. 통일을 위한 경제적 노력이 개성공단이라고 교과서가 교육하고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저
2016년도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뭐예요? 이게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뭐 통일을 위한 노력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평화가 왔나요? 미국에 도달하는 ICBM을 얼마 전에 북한이 싸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고 지금 막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그냥 세뇌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남북한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하고 그러면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김정일 유언입니다. 조국 통일이 우리 가운데 조국적 목표인데 경제와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김정일 유언하고 지금 교과서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이 통일 전략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학생들한테 지금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철도, 관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 김정일 유언에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스키장 건설해주자, 관광 뭐 해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그린피스를 교과서에서 띄워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린피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떠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비과학적 맹신을 하면서 확연한 공포감만 조성하는 단체로 변질되고 그래서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린피스를 떠났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저거를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데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슬람 제가 믿는 종교 이야기했더니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문화적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슬람은. 저기 영국에 보면은 이슬람 집단 거주 지역에 샤리아준이라고 붙여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안에 붙여놓죠. 그리고 이슬람 경찰들, 샤리아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죠. 여자들은 뭐 죽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헤드, 목을 차라죠. 노중 인설트 이슬람을 모욕하는 자의 목을 차라. 유럽에서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설트니까 이슬람 비판하는 자의 목을 차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어느 날 목이 잘려가지고 저 고관다리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당연히 무섭죠. 그러니까는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섭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편견과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방적인 자기의 편견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저 부르카를 착용하는 게 종교적 신앙심이 강한 여성일수록 입는 거다. 이거는 지금 이슬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종교경찰 회초리 때리고 다니는 거는 다 빼버리고 저렇게 히잡 없이 사진 올렸다고 저렇게 체포당하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유럽에서는 그러니까는 저게 여성을 억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인권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러한 부르카나 니카 착용을 금지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저거를 그 유럽 인권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슬람 측에서. 그랬더니 이 법은 정당해. 자, 그러면은 유럽에서 이미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유럽에서는 저 부르카는 저는 인권 침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신앙이 강한 여성이 입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우열이 있어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부도덕하고 악한 세력으로 아이언맨 영화에서 그리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 1부에서 나오는 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테러 단체들이었죠. 근데 그걸 탈레반을 나쁘게 그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테러 단체들은 이제 이쁘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 대한 옹호가 지금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잠깐 10분간 저 교육을 마치고 우리 저 후보님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강의죠. 계속 쏙쏙 들어오시죠? 네, 강의 중간에 지금 귀하신 분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 윤건영 충북교육관 총장님이 오셨거든요. 네, 청주교대 전 총장님 윤건영 후보님 나와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하면 검색을 그냥 비싸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유익한 강의를 하시는 중간에 제가 여러 번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2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 충북 교육감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청주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서울 가서 학교 석사부터 마치고 94년 3월에 다시 청주로 내려와서 올 2월 말까지 28년 동안 초등교사를 강의한 대학에서 교수를 근무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교육 학교에서 자라가지고 결국 학교라는 직장에서 평생을 마치고 다른 어떤 분들보다 충북 교육이 저의 성장에 초대했었고 저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북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이 있거든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충북 교육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이 기회를 주시면 지금의 교육을 한 차원 높게 그리고 지금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또 지금의 먹는 문제나 정치 경제가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 능력도 있고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초등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 환경과 그런 다양한 꿈을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에게 중요한 역할을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특정한 집단이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새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동안 모든 기존의 교육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강조하는 문제에서 이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빨리 아시고 그걸 깨우치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확산돼야 되는데 무엇이 오는 거죠? 원경부터 세상까지 다녀오면 그 지역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에 대한 많이 있는데 교육감은 교감 밑에 교장 밑에 교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도 교육장도 낮고 교감도 비슷한 정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회의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합리적 사고를 하고 지금 나타난 사회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인권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반을 두고 그게 종교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보면서도 이 공동체가 지향의 방향이 공동체 이익도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표현하는 이 사회가 인될 수 있는 공적 의식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것을 잘 가르치는 게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창립 홍보를 하는 기기가 돼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저도 사실 제가 민주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90년에 받은 석사 논문이 정치교육에 대한 독일 정치교육에 여기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근데 그 옛날에 공부한 걸 직접 너무 새롭고 그런 상황이 이런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이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교육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뭐 우리가 같은 편향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들이 같은 편향인지 모르고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확 빼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모인 단체가 많지 않아서 저쪽에서 문제가 나면 여기서 군수순으로만 다 연합해가지고 패거리로 달렸는데 사실 우리는 점잖고 그냥 뭐 오르니까 뭐 우리도 오르니까 누구도 오르니까 되게 잘하다 보면 그냥 휩쓸려가지고 항상 한자가 되게 됐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잘 돼 있어서 하여튼 뭐 여기 그러면 뭐 지금 뭐 달려본 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요번 좀잘 헤아리고 제가 의견을 수용해서 다른 약속은 못 드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수가 되고 교대 총장까지 하면서 제가 경험 그 다음에 제가 그 초등학교 교사를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배웠던 초등 현장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제가 사실 사대를 나왔기 때문에 총국에도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는 대치중학교에서 중학교를 한 경력이 있어서 제가 중학교 도덕교과서 아까 자세히 말했는데 금전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 그 대표전이에요. 중학교 A 클래스에서도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중앙교육과정 2006 교육과정에서는 금전출판사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10만 명의 학생들이 제 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 나름대로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된 학교 현장이나 관련된 학문을 가지고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청중경북도에서는 제가 다른 분은 뛰어나지 않지만 어느 것보다 우리가 뒤지지 않게 그 보통 초중고등학교 나라는 방향이나 지금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좋은 선물 잘 제공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족의 잠재력이 건강하고 꿈을 키우고 꿈을 자성하게 해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선물이지만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다른 것보다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사실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농업사회에서 사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 사회가 됐었습니다. 이제 산업사회 시대는 자본 가지고 공장 가지고 제조업 해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노동 가지고 사회가 지배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 3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는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이나 인간이 만드는 기계가 우리 지적인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제는 그런 땅이나 그런 공장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재부도하고 창조해서 사회를 지배하느냐. 지금 그 농업사회에서의 그 세계 1위의 기업과 산업사회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세계 탑그 10의 기업을 보면 농업사회, 산업사회 기업 하나 없고요. 유일하게 제조업으로 있는 회사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에서 가진 지식과 정보로 뭔가 상상력과 창의력 가지고 만든 그 부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능력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교육만 잘 가르치면 땅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자본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미적 자원은 미흡합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창의력을 길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머리 가지고 고민을 하면 또 다른 BTS나 또 다른 영화나 또 다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과거의 산업사회의 세계를 지배한 유럽이 중심 유태인이었다면 이 지식기반 정보사회 쪽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큰 흐름이 동양으로 넘어갈 때 그 동양에서는 이제 일본도 지금 거의 뭐 역동성이 서로 떨어진 것 같고 유일하게 또 다른 산업혁명 시대의 유럽의 중심이 유태인이었다면 이 지식기반 사회, 산업사회, 사천적 사회의 동양에서의 중심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이고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현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뭐 손톱에 먹어다지만 이제 요 강의 시간 다음에 뭐 저한테 기회 주셔서 제가 하게 된 시간 새로운 학부모 교육, 미래 교육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님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출범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교육이나 중국의 어떤 사회 환경이나 정치 경제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조직이 출범한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기대에 오다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교육감 후보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후에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가셔야 된다고 해서 사진을 먼저 미리 찍고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너무 귀하신 강의 계속 끝나시죠. 다 나와서 네 맛보기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부르는 거 다 환영이시죠? 네 모두 자리에 여기 1시간 앞으로 나와서 사진 먼저 찍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부터는 사이사이에 끼우셔야 돼요. 사이사이. 이쪽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어깨를 자, 찍겠습니다. 그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 다 보이니까 가만히 계시면. 네, 찍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럼 진행할게요. 여기 교과서에 또 보면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면서 그 유럽의 문화권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크리스토교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 왜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쓸까요?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교과서가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 캐톨릭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만 크리스토교에서 아 이거 외래종교라는 인식을 받아주는 거죠. 이게 2000년도 초에도 기독교 안티 활동가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크리스토교라고 해요. 그럼 외래종교라고 생각해서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여기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할라를 이제 옹호하면서 하느님이 금기하신 복이다. 이게 알라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슬람에서 우리나라에서 알라라는 용어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기독교인들 그걸 해가지고 일단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굉장히 지금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편향적이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70년대에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을 했거든요. 외국인도 굉장히 받아들이면서. 근데 그 이후에 실패했다고 이제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동지 통합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아직도 지금 다문화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브루키니 사회 통합을 위해서 브루키니를 허용해야 되냐 하면서 교사 참고 자료에는 브루키니를 입을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교사들이 교사 참고 자료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친절하고 기독교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지금 사회 교과서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는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2011년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그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제 교수님이 거기 이제 사퇴를 하면서 야 민주주의를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꾸라고 그러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북한의 이민민주주의가 가짜이기 때문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다 결정한 거를 그냥 교육부에서 바꾸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논지를 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과연 이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교육부 장관, 국가의 장관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법에 의하면 장관이 맞거든요. 아니면은 이 학부모들이 지금 앞에서 본 그 교과서 내용에도 불만을 갖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교육 수요자의 학부모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다면은 학부모들은 그러면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한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만의 책임이냐? 그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왜 사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헌법에 대한 헌법 정신에 대한 이제 다른 의견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헌법에 보면은 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또 맞습니다. 우리나라 재헌회에서 헌법 만들 때 그냥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 막 다 짬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87년도에 김종인 씨가 집어넣은 건데 이게 독일에서 사회주의자 학생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80년대.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떠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보수진영은 엉망인 상황이죠. 근데 헌법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야 그걸 또 부정하는 거 말이 돼? 이것도 또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남북대결 구도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해석의 제약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2019년도에 이제 이 조사한 거를 보니까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서울에서 시키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뭐냐에 따라 의견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된 내용이 없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의되지도 않았는데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야, 나는 그거에 동의 못하고 이제 우후죽순 튀어나와서 다 반대하고 이제 이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민원고등학교에서 저런 사건이 있었죠. 학생한테 정치 사상 강요를 했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저게 있죠. 쟁점이 뭐냐, 민원고 사태처럼 소수 학생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념에 대해 강압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이 나올 때에는 이 취지와 다르게 민주시민 교육이 갈등만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반대하는 학생을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강요될 때 반대하는 학생,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현재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는 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기나 뭐 정파의 편견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정치에 관한 내용을 이제 싹 없애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이었다면은, 독일에서의 이제 정치 중립성의 내용은 뭐 찬반의 내용을 모두 다 이제 다 평등하게 교육을 시킨다. 이게 이제 정치 중립이다. 이 개념인데, 근데 이제 박노현 서울시 정교육감이라든가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독일의 그 보이텔사학의 원칙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하느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교사가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치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학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악용이 되고 있다 하면서 여기도 정치적 중립성 개념은 아직 모호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교육청에 이제 인터뷰한 그 관계자는 전국을 이참에 다 뒤집으면 전국에서 봉사를 안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사상 강요, 사상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정치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정치 교육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은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공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보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내용.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교육 내용은 그냥 진보 좌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 완전히 우리나라는 먹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지배계급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100년 정도 간다. 그래서 진보좌파 진영은 교육 조례라든가 뭐 교육법이라든가 교육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파 진영은 전혀 그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대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지배 정당 간의, 지배 그룹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합의되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교육이 지배계급의 이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미국 공화당 보수정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자유형 사립학교 다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고 자기네가 시키는 교육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교육인데 비교되는 학교를 다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부자교육 없앤다 하면서 사실상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지금 학교 교육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020년도 1월 달에 여기 민주시민교육 그 국회에서 이 세미나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참석한 단체를 보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 다음에 뭐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국사회교사모임, 그 다음에 교사노동조합, 민주시민연구소, 지금 뭐 전국도덕교사모임,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지금 만족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는 교육,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현재 사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능력
그거를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운동권이 열심히 배웠거든요. 8, 90년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육 기조, 민주시민 교육의 이 기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약자를 위한 교육, 소수자를 위한 교육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 민주시민 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 사회 과목 있잖아요. 사회정치 경제. 근데 이게 또 뭔 소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별도의 과목을 하나 또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 임용 시험에서 민주시민 교육 출제하기, 사회 과목이 민주시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은 통념적인 지금 사회정치경제법 이것과는 다르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평가를 바꿔야 된다. 학교평가를. 아까 독일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민주시민교육 별로 관심 없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역사 과목하고 통합해서도 교육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과잉이죠, 과잉. 이미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정치교육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녀들, 또 최소한 보수적인 성향의 학부모들은 자기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 분야에 지금 이 보수 우파 진영이 너무 등한시해서 이 교육에 견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청들이 해야 할 일을 저렇게 하고 있죠. 교양 과목으로 시민 과목으로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개발하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거를 이제 각 교육청별로 만들어내는 거죠. 조례를 정비하기,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학생 그 웅변대회 하기, 그 다음에 청소년의회 구성하고 운영하기. 그러니까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거 그냥 굉장히 소홀한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한국은 지금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학생의 정치 교육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시민교육 교원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교사가 시민교육 과목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미 제도화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목, 경제과목. 민주시민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모든 교사가 이수하길 바란다. 아니 그 사회과목 교사가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도덕교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양력에 보면 공공교사 정치기본권 추진연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그 정치 그 주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이용할 계획을 저 진보작가진영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민주시민교육을 교과 교육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된다. 아니 사회과목 이거 필수 과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교과에서 다 내용이 있지만은 그거 외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렇게 뭐 시민 과목이다 뭐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학생이 나와서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사회정치 경제 법 과목에서 뭐 이론적으로 소개하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서 따로 과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목적이 뭐냐? 훨씬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키운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한다는 거거든요. 사회화 교육이라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 말 그대로 이 나라에 대한 이 적응하는 사회화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라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별도의 민주시민 교육 과정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한 것을 주장했던 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 기제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교육 이론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대로 하자고 하면서 지금 독일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교조, 참교육 이쪽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더 강조하고 별도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한국교총은 야 이미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또 만드냐 이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저 내용이 있었죠.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민주시민이 실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육청도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내용을 교육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이거 아까 보신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현상은 독일 학교 교육 과정에서 사회 과목, 그러니까 정치 교육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독일을 모델로 한다면서 독일도 저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거든요. 주당 1시간. 우리나라는 지금 학생들을 완전히 정치화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거를 보면은 독일에서 나치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외부 단체에 학생들을 공급하는 역할만 전락을 해버려요. 독일의 정치 교육이.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일으키고 유대인 다스려도 애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게 악용이 될 수 있다. 이 세 번째 단락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교육 내용이 합의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독일에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피터지게 이제 정치교육 학자들끼리 이제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게 72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합의를 지금 강동영 교육감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17년 기본도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한국 교육계는 정치교육에 관한 독일의 1976년 보이결선에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론으로 채택할 것을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보이텔사업은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는 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저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 보이텔스가 원칙을 통해서 사회 현안 교육, 이게 비판 교육이죠. 사회가 뭐가 잘못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활동이 적극적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울산시에서 그 시의회 그 공청회를 할 때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제 제가 가서 이 사람들 찬성적 사람들 왜 이러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민주시민 교육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제 독일하고의 비교 연구에 대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했었던 겁니다. 독일에서도 저 사회과 과목에 대해서 헤센주라고 하는 데서 학부모 단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방침이 좌파적이고 마르크스적이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토론회를 할 때 서로 공동의를 갖고 막 싸울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사회 과목, 정치 교육 과목을 놓고 독일의 학부모 단체와 그 다음에 저런 교육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엄청난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도 이제 그 사회주의적 교화, 주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아이들이 다른 공화국, 동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독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 아까 2018년도 울산시 교육청에 보면은 북한의 수령에 대한 소개 교육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 당시에 됐다는 겁니다. CDU가 이제 보수정당인데 지금 그 사회과목 교육이 계급투쟁을 불러오고 사회주의를 위한 선전이고, 그 다음에 사회 붕괴를 위한 안내다. 울산시 그 교육 내용을 보면은 법을 왜 지켜야 될까 막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게 학생들이 지키면 억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정당에서 저렇게 광고를 내기도 했다는 거죠. 선거 때 믿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야 한다. 지금 국힘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외국의 보수정당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저렇게 싸운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물러나고 작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기고한 글이 있는데 7월달에 그게 교육 문제였어요. 교육 문제. 학교에서 인공교육이라고 시키는 거에 대하여 저항해야 된다면서 7가지 투쟁 전술을 기고를 한 겁니다. 아스팔트에서부터 우회 투쟁까지.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플로리다주의 그 주지사, 차기 대권 후보죠. 이 사람도 역시 교육 문제 가지고 싸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내림은 보수주의 이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그리고 그 정치 그 교육,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담당했던 그 학자들도 의회 불려나가고 언론에서 비난당하고
저런 이제 난리들이 이제 쳤다는 거죠. 그때 영향을 미친 게 그 프랑크푸르트의 철학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미쳤던 그 학생들을 이제 그 68 세대라고 하는데 68년도에 이제 폭력적인 행태가 많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68 시위를 할 때 들고 있는 거를 보면 호치민, 마르크스, 모택동 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데에서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왜 잘못됐는가 이것만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나치의 영향 때문이다 한 거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제 친일 잔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 세대에 대해서는 야 부모들 세대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자격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나치 추종자였던 거야. 부모의 권위를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가 말하는 권위에 도전을 하죠. 바로 저 교육 방식을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인권 교육을. 그래서 비판이론으로서 학생들한테 현재 독일, 60년대 독일 사회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민족사회주의, 저게 나치거든요. 나치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법을 학습을 시켰다. 예, 그러면서 부모 세대의 과거를 폭로해서 아빠는 그 나치 세대의 군인이었고 독일 군인이었고 엄마는 추종자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부모 세대를 다 뒤집어버리고 권위를 부인정하게 만들고 예, 그런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호고등학교 사태도 뭡니까? 반일 교육이었죠. 반일 교육. 예.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당시에 그 학생 그 지도자가 피억압자는 억압자를 정복하기 위해 사회를 정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정부와도 대결하고 정부가 자기네들을 강하게 탄압할 수 있도록 폭력 시위를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킨다. 이게 우리나라도 80년대 운동권이 대대적인 폭력 시위로 나갔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테러 집단으로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군파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은행 습격해서 자금 마련하고 우리나라 좌파도 도둑질해서 자금 마련하고 그러죠. 그게 지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세금 도둑질로 나가죠. 보복 투자. 우리가 정권 이룰 때를 대비해 지금 돈을 많이 챙겨놔야 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윤미향 사태의 본질도 뭐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자기네들 단체에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는 윤미향을 민주당에서 내치지를 못하는 거죠. 윤미향의 불면은 자기들 지금 강물을 권력이 되거든요. 박원순 씨가 한 게 뭡니까? 아름다운 대단 만들어서 교회 들어서 돈 받아서 친공동의 단체들 다 키우는 거 아니에요? 100억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김동욱 교회 가서 건축하지 말고 그동 시민한테 가는 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폭력으로까지 저렇게 이제 나가게 했던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이제 해체를 했는데, 자, 저렇게 이제 막 1년에 테러가 있고 20번 이상씩 일어나고 하니까는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바로 학교의 정치교육, 사회교육이 지금 잘못돼서 사회를 삐딱하게 보는 것만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사회 반사회적인 활동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72년도부터 이제 정치교육, 사회교육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때 또 주장했던 게 이 나치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제 키워놨잖아요, 학생들을. 그러니까는 야 나치가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건 성적 욕망을 교회가 억제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성애감으로 가져다 돼요. 이러면서 성애감이 시작이 돼요. 웃긴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이슈까지 지금 와버린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었다.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적 성윤리부터의 이제 해방인 성해방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히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집단 거주하면서 마약하면서 집단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녹색당 같은 데는 수강성애를 합법화 이런 것들도 했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녹색당 있죠. 김종환 씨가 녹색당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 그 정치학자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1967년 학생 폭동 이후로 정치교육 분야에 큰 힘을 발휘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기재태라고 하는 학자가 단타적인 정치교육, 소수자, 약자, 뭐 학생, 노동자를 위한 정치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독일 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둘러싼 이제 대단히 큰 혼란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의 안정성을 흔드는 데까지 나옵니다. 독일 정치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되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시민 교육에서 비판 능력을 강화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교육시키는 이상의 것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비판 능력. 학생들을 삐딱하게 이제 만들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당시에 저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정치 교육이, 사회 교육이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 비판의 이제 진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판 이론에서 말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성숙함으로써 뭐 해탈하는 뭐 그런 해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의 해체를 이제 의미하게 됐다. 권력관계의 해체가 민주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과 노동자, 견습생의 편에 서야 한다는 교육 지침이 이제 나온다. 주별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학생인권 조례가 왜 나오겠어요? 여기 지금 학생이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왜 나오겠어요? 여기 노동자이죠. 견습생 편에서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정치교육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거 지금 다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0년대에는 저렇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치교육이 범람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적 교육 방법은 많은 교사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76년도에 정치교육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학생들을 어떤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정치교육은. 그걸로 변화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마르크스주의적 교육이 제도화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0년 싸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된 걸, 그걸 50년 전에 걸 지금 우리나라는 주류가 되버렸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막 지금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할 거냐 할 때, 내용에서의 이제 합의는 어렵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론, 교육 방법론에서 합의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를 찾지 말고 그냥 모두 다 교육을 시키자. 교육의 다양성을 개방하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0년대 중반까지는 교육에, 정치교육에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깨졌다 하면서 76년도에 이제 회의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저 발표된 내용을 이제 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토하면서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겠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제 아무도 이제 반대하지를 않아서 그게 이제 보이텔스가 합의다 해서 이제 내려오면서 성공적인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하면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주입교육 금지, 강제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특정 교육 내용을, 정치교육 내용을 강제하거나 학생의 독립적인 판단을 반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바로 그 학생의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또는 강제하는 것이 정치교육과 세뇌와의 정확한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세뇌는 세뇌, 주입은 그냥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정치교육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정치교육과 세뇌교육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교육 방법은 이 내용에 대한 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강제 금지의 원칙, 이 주입교육 금지의 원칙은 어떻게 그럼 실현이 될 수 있느냐?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 시간에도 논쟁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1번 항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예를 들어 아까 그 언급됐던 최저임금.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이 이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논쟁은 뭐예요? 야, 그렇게 하면은 이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해야 돼, 또는 인원을 감원을 해야 돼서 실업자가 발생해.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하나만 교육하지 말고 두 개를 동시에 교육하라는 거예요. 논쟁적인 것은 논쟁적으로 학생들한테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두 가지의 내용을 전부 다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다른 선택들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이미 사상주의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금지, 주입 금지의 원칙의 실천적 방법이 바로 논쟁적인 상태의 내용은 논쟁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이라고 하면서 동성애 원고교육을 막 시켜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주입교육이 되는 거죠. 강제교육이 되는 거죠. 인권도 바로 이 사회교육, 정치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 가치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관점을 선택하겠어. 그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주입 교육이 아니라 강제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원칙이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분석을 해서 자신의 이익에 의미해서 발견되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 내용이 제시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이 사회 현상을 놓고 직접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비판 교육 이론에서 이제 강조를 한 거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사회적 사건,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투쟁을 한다. 이걸 교사가 수업 재료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그 상황을 놓고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수업을 이제 해보자 할 때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들어줘야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위성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는 보니까 국민의힘이 작년 연말에 이게 다 입법에 다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하는 쪽을 보니까는 주한미군처수 반대하는 그런 단체 소속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2007년에. 그래서 저 사람들의 동기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뛰쳐나와서 차기 정부한테 저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관점을 보고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어느 관점을 내가 볼 때 저게 옳은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피켓을 들고 간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내가 글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 내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 능력을 길러주고, 그 판단에 따른 정치의 영향이 있지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걸 이제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앞에 두 가지 원칙이 낳게 되는 이 논리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광범위하게 정치교육 학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교육이나 인권교육이나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한 가지 방향만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이패스 마을을 그렇게 떠들면서 실제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고 있다. 자기네 정파적 이익을 위한 교육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독일에서 합의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합의라고 하지만은 그냥 공감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널리 퍼진 상식이다. 학생들한테 정치교육을 시킬 때 하나만 주입식으로 교육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낸 걸 보면 교사가 그 학생한테 그 반대 의견이 뭔지만 제시해 줄 수 있으면은 학생하고 논쟁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이 되자마자 검찰 공화국이 되고 막 교사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토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견을 놓고서 너희들이 찬반을 논해봐라 이게 아니라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관점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지금 빗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학생이 반론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교사가 막 주장을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정규직 교사들이 신나는 거죠. 그게 지금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보이텔스방함이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교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걸 금지할 필요는 없는데 교사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는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을 반대해요 교사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시켜서 그냥 싹 다 잡아들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대쪽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이 검찰이 되면은 그동안 밀렸던 그 수사들 그거 싹 제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것 같다고 하더라.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사회에서 토론이 되려고 하면 상대의 의견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의 의견은 내가 괴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상대가 말을 하는 게 내가 괴로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따따따따따 이러고 있어요. 화를 부르거든요. 이 사람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괴롭더라도 그걸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민주적인 태도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소설이 돼 있어요. 듣다 보면 맞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그 정치교육자들의 그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 논의하는 거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대학생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여기 돈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수준 또는 일부러 왜곡하는 수준이 국민들한테 이 비민주적인 교육 방식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 아주 이해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이텔스바흐이 우리나라에서 보이텔스바흐이 3항이 뭐다, 요거까지만 교육을 해요.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그 독일의 책 76년 거를 그 아마존에서 중고로 15만 원 줬어요. 제 인생에 가장 비싼 돈이었어요. 그거를 또 스캔을 떠가지고 영어로 변환을 시킨다고. 독일 말이 또 되게 길거든요. 되게 문제가 어려워요. 완전 그거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이빨이 달아가지고 살이 4kg가 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내용을 검토를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은 학교에서 우수 논문을 이제 주더라고요. 우수상을 이제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그 이분이 김누리 교수인데 김한길 씨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독일에 우리나라 이스라엘까지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김한길 씨가 윤석열 당선이 된 측근이잖아요. 멘토잖아요. 그러니 민주시민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은 보수 정권에서 또 즉사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의 그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보수에서 요구할 필요도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요거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울산시 의회에서 토론된 내용하고 독일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독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교육 과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는 그냥 주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굉장히 분열되어 있다. 이럴 때는 대표자인 의회에서 교육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때는 좀 제대로 네,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없어도 잘 들리죠? 혹시 질문 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아주셔도 돼요. 네. 한 3분 동안 질문 해주세요. 궁금하셨던 거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교육감 선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교육감이 이제 교체가 되고 나면은 지금 여기 충북도 지금 조례가 지자체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가 다 돼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일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나오면 이걸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저쪽은 경기도에서 23억을 들여서 저 규제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수 우파 진영의 문제는 뭐냐? 논쟁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논쟁적인 내용을 보수 우파가 없어요. 국민의힘도 안 해. 그렇다고 보수 우파 진영의 교육시민단체가 이걸 했느냐? 안 해.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시민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의식도 없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내겠어요? 시민단체들이 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만약 교육감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재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이 보리텔스바로 원칙에 의하면 이 논쟁적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진보 좌파적 관점의 교육은 있다. 그러나 이 보수 우파적 관점의 교육 내용은 없으니까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 좌파적인 요 주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보수 우파적 관점의 교재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보수 우파적 관점의 교육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저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 그러면은 양쪽의 관점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그럼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을 시키는 이 단체도 이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수 우파적 관점의 사람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역시 강사 양성이 될 수가 있겠죠. 교환이 나오게 되면 그 교환을 이제 개발하는 팀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강사 양성도 하면서 그래서 너희를 이 조례 없애서 너희 완전히 땡이 될래 아니면 반반씩 나눈다 할 때 이때가 되면 반반씩이라도 나눠주는지 이렇게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전통으로 굳어지겠죠. 왜 그러냐 원칙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도 안 하고 있는 보수 우파적 관점의 교육을 공교육에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교과서가 금년도에 개정되는 해거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과 사회교과서 봤지만 내용 그거에도 되게 많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의식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 자체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논쟁적으로 구성을 하니까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동시에는 교육을 시켜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은 초중고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사실상 폐지해도 되는데 쟤네가 또 살릴 것 같죠. 경기도에서 보니까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가르치는 단체가 300학급을 둔다고. 그러면 이 단체 입장에서 그걸 돈으로 따져봐야 한 개 학급에 갈 때 돈을 성인지 교육할 때 5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면 300개 학급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줄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절대 놓으려고 안 하겠죠. 자기네 이데올로기 교육도 시키고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정치운동하고 교육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그거를 포기를 안 하죠. 포기를 안 하죠. 왜 그러냐? 외국도 다 교육을 하고 있다는 연구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뭐냐? 하지 마, 없애, 반대 이거가 아니라 결국 우리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 내용과 그 다음에 강사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돼서 원칙대로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해. 이거는 해놔야 그래야 이제 뭐가 되잖아요.
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신상철 우리 전문위원님 한 번 더 모시는 거 동의하시죠? 네, 청구 한 번 더 와주세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같이 동행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강의 들으시고 강의 듣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잠깐 발언해 주시는데 기회를 줄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고요. 저는 일단 6월달에 학교를 나왔거든요. 6월달에 다니면서 한 2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고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내용들은요. 일단 한국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회는 문제가 있다, 이 사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국사 선생님이 어떤 내용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토론을 열어서 어떤 내용의 토론을 열냐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빈민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을 골라서 그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 그 빈민 구제 하는 그 기구는 아니고 빈민 구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까지 도출이 되었냐면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게끔까지 계속 유도를 하시면서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그런 책을 하나 선정식 제가 왜 독서 토론을 했냐면 또 학사라서 그 학사 애들만 또 따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사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셨었는데 한국사 선생님이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그런 관련된 책만 뽑아서 아예 주제를 그렇게 하니까 그 내용이 그냥 아예 그냥 반박할 여지조차 없게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아예 할 수 없게끔 주제를 딱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이게 잘못된지 알아도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사도 바뀌어야 하지만 물론 정치적 중립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워낙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엄마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이념들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유가 됐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차츰차츰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준비한 멘트가 있어서 이것만 날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좋은 먹거리, 좋은 옷,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른 양심, 도덕의 가치에 따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하여 올바른 인성과 성품으로 자라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까지 연계되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신영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용들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방관했던 책임을 모두 같이 느끼고 이것들을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는 부모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멘트 날리고요. 앞으로 부모로서 한부모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여 고민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런 행학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뜻을 모아주셔서 박수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교육감 후보님 나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충북 교육감이 지금 김명호 교육감이 올해 3천을 도전한다고 하십니다. 충북 교육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감부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면 좋을지 그 후보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교육감 후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저희가 이제 정해지면 또 소식 알리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네, 질문할 거 생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으신 분들 다시 한번 기념사진 찍을 거예요. 아까 못 찍은 저 꽃과 함께. 네, 우리 윤호한테 찍어달라고